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전편에는 멕시코 조직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전편에 이어서 멕시코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조직들에 관한 이야기 2편입니다. 멕시코 조직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세력이 큰 조직인 시날로아 조직은 1987년 4명의 멤버가 세운 조직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 일명 엘 차포라고 불리는 남자로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는 가장 유명한 인물일 것입니다. 1957년생인 그는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법 약물을 판매하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1970년 후반부터 과달라하라 조직에 들어가 조직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으며 그의 일처리를 마음에 들어했던 두목 미겔의 눈에 들어 빠르게 간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멕시코의 국경 근처에 터널을 파서 대량의 상품을 운반하는 획기적인 밀수 루트를 개척했고 이로 인해 터널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1993년에 한 번 체포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농부라고 소개했고 약 1년 정도의 실형을 받고 석방됩니다. 2001년에 한 번 더 체포되었는데 이때 그는 감옥에서 귀신처럼 탈옥합니다. CCTV에도 그의 행적이 촬영되지 않아서 감옥의 관계자들이 그를 도왔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한 번 더 체포되지만 2015년에 또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갇혀 있었던 감방 안까지 비밀리에 땅굴을 파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다시 한번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과정이 꽤 황당한 이유였는데요. 바로 자신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다가 위치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탈옥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해버렸고 최고 등급 교도소인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 일명 엘 마요라고 불리는 인물로 앞서 말한 호아킨 구즈만보다는 비교적 나중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대단한 거물이며 오히려 이쪽은 엘 차포보다 알려진 정보가 더 없을 정도로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시날로아에서 농장을 경영했었으나 소량의 상품을 밀매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후 후아레스 조직의 관계자였던 푸엔테스 형제와 조력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미겔 앙헬 가야르도가 조직을 나눈 이후에는 시날로아 조직의 창립 멤버가 되었으며 주로 물류의 운반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수배가 된 것은 1998년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배령이 떨어졌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시날로아 조직을 호아킨 구즈만의 세 아들과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라파엘 카로 퀸테로를 가입시키려고도 했지만 구즈만의 아들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되어 조직 내의 서열 다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잠바다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구즈만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후안 호세 에스파라고사 모레노, 일명 엘 아술이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그는 과달라하라 조직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며 또 시날로아 조직을 세운 4인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원래는 멕시코의 연방보안국 요원 출신이란 점은 그다지 놀라울 것이 없는 사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멕시코에는 조직들과 결탁한 부패한 경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DEA 요원인 엘리케 카마레나의 납치 사건에 깊게 관여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연방보안국 요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DEA를 은밀히 조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헥토르 루이스 팔마 살라자르입니다. 헥토르 팔마 혹은 엘 구에로 팔마라고 불리며 처음에는 자동차를 훔치는 일을 하다가 이후 과달라하라 조직의 히트맨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달라하라의 우두머리였던 미겔의 지시로 팔마의 가족이 전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그는 이 사건으로 미겔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며 미겔의 변호사를 없애는 등의 복수를 실행합니다. 이후 조직이 서로 나눠지게 되자 팔마는 구즈만에게 동맹을 제의하게 되고 팔마의 세력이 합쳐지며 시날로아 조직이 탄생합니다.
1995년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개인 비행기를 탑승하고 가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불시착을 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현재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해 있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미국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해서 자산이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4명의 인물 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앞서 말한 2명인 엘차포 구즈만과 엘 마요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날로아 조직을 이끌고 있는 두목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미국으로 밀매되는 불법 약물의 약 70%가 이 시날로아 조직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에도 시날로아 조직의 입김이 뻗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포브스지 선정 억만장자 명단에 엘차포 구즈만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즈만이 매달 올리는 수익은 약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6억으로 집계됐고 그가 이끌던 시날로아 조직은 매년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에 달하는 거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 기준이니 지금은 더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조직들의 싸움에도 시날로아 조직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 마요와 함께 시날로아 조직을 이끌고 있는 엘 차포의 3명의 아들은 각각 오비디오 구즈만 로페즈, 이반 아르키발도, 그리고 헤수스 알프레도 살라자르입니다. 이 중 오비디오는 2019년 쿨리아칸에서 멕시코군에 의해 체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비디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700명이 넘는 시날로아 조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이 조직원들은 멕시코 군과 전투를 벌이며 오비디오를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근처 민간인들에게도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을 삼았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현재 멕시코의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하며 오비디오를 석방하고 멕시코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일개 범죄 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군대까지 철수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 정부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이전에도 정치인을 갈아치우거나 경찰서를 습격하여 경찰들의 목숨을 빼앗는 등 멕시코 내에서 조직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이 사건처럼 멕시코 정부와 군대가 조직에 사실상 항복을 해버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시날로아 조직은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와 군대까지도 두 손을 들어버린 전대미문의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는 현재 시날로아 조직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강력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할리스코 신세대 조직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니셜을 따서 CJNG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조직 이름에 신세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이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세력이 거대해져서 시날로아 조직과 라이벌을 이룰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들 조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먼저 언급해야 하는 또 다른 조직이 존재합니다. 바로 걸프 조직이라는 세력입니다. 걸프 조직은 1930년대부터 존재했던 세력으로 후안 네포무세노 게라라는 인물이 세웠던 거대한 플라자에서 출발해서 과달라하라 조직에도 가입했던 집단입니다. 과달라하라 조직이 나눠진 이후에 이들 걸프 조직은 독립된 세력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후안 가르시아 아브레고라는 인물이 이끌던 시절 이들은 콜롬비아 조직과 연계하여 미국에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보내면서 크게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날로아 조직과 걸프 조직은 세력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걸프 조직은 자신들의 전투에서 활약할 외부 조직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특수부대원 출신들로 만들어진 이 외부 조직은 바로 로스 제타스라는 집단입니다. 특수부대원들로 이루어진 로스 제타스 조직원들은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으며 또한 다른 특수부대원들을 공격적으로 모집하며 외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로스 제타스가 올리는 수익이 걸프 카르텔과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수준이 되자 이들은 결국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떨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초대 두목이었던 아르투로 구즈만 데세나 역시 특수부대원 출신이었으며 로스 제타스를 설립한 인물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전투 도중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다른 창립 인물이었던 에리베르토 라즈카노가 두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잔혹한 인물이었고 이는 다른 조직들과의 전투를 연이어 몰고 옵니다. 시날로아 조직 역시도 로스 제타스에 대항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과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던 로스 제타스 역시 점점 전황이 불리해졌습니다. 게다가 로스 제타스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이 모여서 결성한 자경단도 생겨났습니다. 로스 마타 제타스라는 이름의 조직이었습니다. 로스 마타 제타스는 바로 로스 제타스를 없앤다는 뜻이며 대다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 출신이거나 실제로 로스 제타스 조직원들에 의해 가족과 친척을 잃은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역시 매우 공격적인 집단이었는데요. 물론 로스 제타스 조직원들에게만 공격적이었습니다. 가능성을 알아본 시날로아 조직에서 이들에게 동맹을 제안하여 세력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시날로아 조직과의 연합을 통해서 로스 제타스를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었으며 로스 마타 제타스는 자경단에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로스 마타 제타스를 이끌고 있는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일명 엘 멘초는 결국 시날로아 조직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이 바로 할리스코 신세대 조직, 일명 CJNG의 창설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들 조직은 시날로아 조직과 라이벌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조직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무장력은 굉장히 뛰어나서 사실상 한 국가의 군대 수준의 장비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직접 제작한 특수한 방탄 장갑차를 만들고 드론을 이용해 정찰이나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이송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잠수함을 만들어 해상으로 운반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사용하고 버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잠수함은 제작 비용이 하나당 약 1,000만 달러에 육박하지만 물건을 이송하는 것에만 성공하면 수십 배에 달하는 이윤을 얻기에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군대에 의한 수배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도 했지만 이들은 이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붙잡힐 걱정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도로에서 검문을 벌이자 이를 전해들은 두목 엘 멘초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검문을 해제하지 않으면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실제로 CJNG에게서 뇌물을 받고 수사 상황과 경찰 정보를 넘긴 혐의로 세베로 플로레스 멘도자라는 고위 인물이 2022년 미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멕시코에는 언급된 조직들 외에 수많은 군소 조직들이 생겨나 있어서 수도를 포함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치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조직들의 힘이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이들을 제압하는 대신에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 이들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멕시코 정부의 국가 예산보다도 조직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비슷하거나 더 커서 오히려 몇몇 지역은 주민들에게 이들 조직이 병원이나 집을 세워주기도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들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신 경찰이나 군대가 나타나면 주민들이 조직원들에게 협조하는 식입니다.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항했다가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조직들이 세워주는 시설들이 주민들에겐 당장 필요하기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초아칸주의 티키체오라는 시에서 무서워서 아무도 시장직을 맡으려 하지 않자 조직들을 뿌리 뽑겠다며 당당히 나선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산토스 살라자르라는 여성입니다. 3번이나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녀는 조직들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납치를 당하고 며칠 후 그녀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언론이나 매체 등에서도 조직들을 나쁘게 언급하거나 이들에 대한 정보나 제보를 누설할 경우
조직원들이 어떻게든 기자나 제보자를 찾아내 보복으로 목숨을 뺏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반발해 멕시코 언론인과 기자협회에서 조직들의 이런 행태를 비방하며 언론의 자유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SNS 등지에서도 조직들을 비판했다가는 조직들이 위치를 찾아내어 보복을 가하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SNS 인플루언서이자 스타였던 17살의 후안 루이스 라구나스 로살레스는 할리스코 조직의 두목인 엘 멘초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가 며칠 뒤 술집에서 습격을 당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직과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지만 그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멕시코 조직들을 다룬 시리즈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나르코스 시리즈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르코스 멕시코 편에서는 과달라하라 조직부터 엘리케 카마레나 요원의 납치 사건, 그리고 시날로아 조직의 이야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다큐멘터리가 아닌 드라마 시리즈인 만큼 실제 역사와는 다르게 극적으로 각색된 부분이 많아서 드라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제로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현재도 조직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언제쯤 이 조직들 간의 전투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단호한 해결 대신에 이들과의 공존을 선택한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에도 조직들이 진출해서 현지의 다른 집단과 손을 잡기도 하고 있다네요. 멕시코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된 멕시코의 조직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